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위기의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처음 올린 영상은 현재까지 약 100여 명 정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은 다른 분들처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또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그 팩트를 알려드림으로써 작은 경각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언변도 뛰어난 편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 또한 다른 전문가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아는 그런 쉬운 내용과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등장했으며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보 문제라든지 현실 문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좌파 정부 하에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 아래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은 지나치게 좌편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동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공산주의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이 존재하는지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또 자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살펴보고 좌파의 궤락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과의 이념 싸움에서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 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청소년 대학생 대상 역사 인식 조사에서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67%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0% 정도는 잘 모르겠다, 남북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한 30% 정도는 6.25 전쟁이 발발한 연대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저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비슷한 질문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4명 중에서 3명은 그 연도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모두가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은 하지 않고 왜 색깔론을 들먹이느냐라고 맞받아치던 그런 장면들을 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거의 전부가 요즘 기자들의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말을 돌리거나 엉뚱한 대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기초적인 질문마저도 다르게 얘기할까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약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34%, 33%, 일본, 중국이 33%, 그리고 나머지 34%는 놀랍게도 미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현재 40대 초반인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장교들은 중에 과반수는 아마도 이 기초적인 어떤 그런 상식도 모르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서 정말 안보 교육과 역사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끊임없는 외침과 순환, 시련, 그리고 그걸 극복해온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경험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독립을 했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또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런 시절이 오리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처럼 빠른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전쟁, 즉 이념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이의 대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것은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되어가지고 현재는 남과 북의 싸움보다는 우리끼리의 싸움이 훨씬 더 격렬하고 도무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가 오늘날 같은 이런 갈등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런 대립의 뿌리는 70년도 더 전에, 70년보다도 더 전에 존재했고 결국 그 갈등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김일성 세력이 남한까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으킨 남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만약 패배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한반도의 전역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북한처럼 암흑천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권력을 비판할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살면서 심지어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취조차 없는 그런 환경,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한반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이나 이념적 대립이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이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까지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에 치열한 이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할 엄청난 큰 사상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도 4.3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 중이던 군인들, 그들 중에서 좌익 군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여순 반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한반도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때 발생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국제연합의 이름 아래 수많은 나라들이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산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모여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한 국제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희생과 파괴를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총성은 멈추었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전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동안 북한 공산당과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저지른 만행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공산당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민재판을 열어서 적결처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했는데 각지에서 학살된 지식인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중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지식인들이 살해당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 중에 북한 인민군보다도 더 무서운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남한 내의 좌익 세력이었습니다. 그때 공산 치하를 경험한 사람들은 북한 인민군보다도 남한의 좌익 청년들이 더 무서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로 자본가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마을 농민들이었는데 북한 군인들이 나타나자 환영대회도 열어주고 완장을 차고 스스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민군과 함께 자본가, 공무원 등을 색출했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저는 저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어린 시절 그분의 누나가 동네 좌익 청년들에게 끌려가서 우물에서 살해당한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누나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여교사였는데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죽음이 정말 너무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죽일 만큼 악독하고 잔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학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주들과 엘리트 계층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착취했고 또 그들이 죽어야만이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많은 수의 북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아마 위기의 시간에 동족에게 6.25에 때 했는 것처럼 총구를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그런 좌익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